반갑습니다. 제2차 헌법 간단하게 총평 형식으로 또 해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실시된 지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야속하기도 했었어요. 어디가 야속했냐면 출제 기관 쪽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을 기반으로 하죠. 그러니까 헌법전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부속 법령을 통해서 중요한 조문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 조문을 공부하는 것이 좀 부담되고 또 부속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외워야 될 암기량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이번 2차 헌법 같은 경우는 헌법 조문과 부속 법령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의 지문 정도? 그 정도도 헌법 조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조문의 해석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는 모두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주로 출제했다는 점이 너무나 특이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답으로 하는 것이 한 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통 이제 고등고시라고 얘기하는 그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헌법 시험의 양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판례만 나올 때 그 다음 시험에서는 언제나 조문이 또 같이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모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판례만 공부하면 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부 패턴은 유지를 하되 다만 최신 판례들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7월 22일 날 나왔었던 판례도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된 걸 보면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판례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것도 합헌 판례가. 근데 이런 얘기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모두 다 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과부족이에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헌재 판례는 위헌 위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판례다. 대부분 다 처음 보는 판례들은 합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공부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7월달 그 판례들은요, 공보에만 올라가 있지 바로 대외적인 공시도 안 될 때가 되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았는지 그런 걸 냈다라는 것도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좀 아쉬웠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1차 헌법 때도 그 얘기 했었습니다. 헌정사 부분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 장짜리로 제가 초식 만들어가지고 외워달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웬걸? 거기에도 없는 거로, 그죠? 헌정사가 뒤에 19번, 20번에 자리했죠. 그죠? 문제 푸신 분도 알다시피 19번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기본권 쪽에서 뭐 그쪽에 보건과 관련된 거였나요? 그쪽에 나온 바가 있었고, 20번 문제는 그죠? 국민의 의무 쪽에서 그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의 의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뭐 3차 개정 헌법, 그러니까 3공화국 헌법이죠. 네. 3공화국 헌법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문제 보면서 좀 너무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헌정사를 낸다면 저는 뭐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뭐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종교의 자유의 분리라든지 그리고 가장 메인적인 기본권에 있어서의 그 헌정사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뒤쪽에는 그런 부분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고약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가 정답으로서 자리매김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19번 문제였죠. 개수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알죠? 저는 그거는 찍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만큼은. 19번은 알아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죠. 개수 문제였기 때문에. 개수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뭐 다른 문제들은 그나마 개수 문제를 처리해낼 수 있었겠지만 그 문제 하나만큼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딱 보면서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 헌정사 그렇게 준비했는데 사실 안 한 친구들보다 했으면 뭔가 좀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뭐 교과서에도 없는, 찾기도 어려운, 그리고 해석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런 걸 맞춰도 틀려도 대세의 지장은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럼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빨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세부화돼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의 헌법의 기본 원리 부분을 보게 되면은 법치주의 또 민주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 공부할 때 명확성의 원리하고 신뢰보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공부했을 겁니다. 근데 그쪽에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뢰보호 원칙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2번 부분은 이것도 좀 생소한 판례긴 한데요. 이거 전에 한번 이런 수업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2000년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장례 문화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 전까지는 매장 문화였지만 그 다음부터 매장보다는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납골 형식으로 그 매장 문화를 바꾸게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자체를 사실 이거는 만약에 과거의 신뢰를 보호해 버린다면 이 입법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거를 볼 때 약간 어때요? 융통성 있게 봤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법 시행 후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까지 기존의 법 상태에 대한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겁니다. 요거는 좀 약간 융통성 있게 보길 바랬던 건데요. 답은 어쨌거나 4번에 확실하게 있었죠. 그죠? 이거는 꼼꼼하게 본다면 여러분들 진정소고입법은 어때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죠? 그 부진정소고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거잖아요. 진정소고입법은 이미 행위가 끝난 이후에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거고 부진정소고입법은 어떻죠? 제가 부진정은 가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서 낸 거죠. 부진정소고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세입법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뒤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입법자의 입법 형성권보다 당사자가 국법 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법에서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세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이렇게 봐야 될 것은 진정 소고입법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후단부에 대한 내용이 부진정 소고입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뒤를 이렇게 전치시켜가지고 출제를 했던 겁니다. 이것도 잘 출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것도 좀 최신 판례긴 한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판례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수업 때. 근데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 조치죠. 이거는 당연히 뭐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침해한다고 봤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부했겠죠. 이런 형식으로 판단했어야 되는 건데 미안했던 거는 1번 문제부터 솔직히 본다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 자체는 1번 뭐 3번 정도였던 것 같고 나머지가 생소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연히 3번 자체가 확실하게 답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국적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이건 모두 다 노란색인 이유가 모두 옳은 것으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1번부터 보면 모두 다 판례였습니다. 1번에 과거에 부계혈통에서 부모 양계혈통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귀화허가는 재량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그죠? 외국인은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를 행복추구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4번 미음번을 보게 되면은 미음번이 좀 길었습니다. 리을번부터 볼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뭐 행복추구권이나 거주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국적 회복과 귀화라고 하는 것 자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만들어 놨던 건데 사실 뭐 미음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심했던 분들은 과감하게 찍지 못했던 분들은 미음 때문에 좀 걸렸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글이 길어질 때는 이미 1번 문제에서 진정과 부진정을 섞어서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설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거나 마지막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개다 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문화국가의 원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화국가 이거는 제가 문화국가는 의미가 좀 있다고 했었죠. K-팝 또는 K-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그죠? 불편부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화국가에서 나오는데 불편부당이 뭐죠? 편들지 않고, 그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이라고 하는 한쪽의 입장을 당이라고 해요. 당파 싸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아니 불자고 그다음에 부당할 때 불도 아니 불자예요. 그래서 한쪽의 편을 들거나 한쪽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 그걸 불편부당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가 조금 특이했죠. 근데 여러분 요거 사실 2번이 좀 어려웠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했는데요.
일단 3번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보면은 엘리트 문화, 서민 문화, 대중 문화 모두 다 보호돼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학원이 아니라 과외 교습에 대한 금지가 위헌 판결 내려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액 과외 교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과외 교습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제한은 위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근데 오해는 생겼겠다. 이런 말에 또 고액?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착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위반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지금 과외 교습이 가능해진 겁니다. 답은 2번인데요. 2번은 이렇게 봤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문화 예술을 할 때, 예술을 감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걸 부여하는 거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예술 감상에 대한 정신적 풍요의 대가죠. 너 이거 봤어서 굉장히 만족했잖아. 그 만족한 돈 내놔.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본다면 이 정신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때요? 국민들이 문화 예술을 보면서 자신의 자아 발전이라든지, 그죠? 또는 사회적인 인식 자체를 높이면서 만족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것이지, 거기에 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정신적 풍요의 대가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걸 뺏어내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문화의 목적과 맞지 않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3번 답은 그래서 2번인데 얘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4번하고 2번하고 헷갈렸던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특히 4번이 과외교습이 위헌인 건 알고 있었었는데 앞에 이런 말 딱 들어가는 순간 괜히 속아 넘어갈 수는 있었다는 생각. 그렇지만 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3번 문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4번 문제는 뭐 늘 출제가 됐던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뭐 2번 지문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초기 배아 같은 경우는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없다고 봤었고, 그 다음에 기본권 향유 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그죠? 법인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요 얘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1차 그 공무원 시험 헌법 문제 때는, 경찰 공무원 시험 헌법 때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기본권 주체성이 한 번 더 나왔는데 이번에는 법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뭐 늘 공부했었던 대학 교수회가 모두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그죠? 주체가 될 수 있죠. 제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유에. 그렇게 보시고요.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요, 얘는 공법인의 성격도 있고 사법인의 성격도 있다고 봤고, 다만 이제 사법인의 성격이 있어요, 있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죠. 공법인의 성격과 사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봤고요. 특히 사법인의 성격 자체는 어느 때 드러날 수 있냐면 단순한 사경제 주체일 때, 즉 공법인 성격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거래한 거다, 이런 행위를 할 때, 또는 이런 부분에 뭐 고유 사무를 할 때, 아니면 철저하게 행정기관이라든지 국가에 의해 가지고 지배받고 있을 때, 그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문제도 매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 그 다음에 법인,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하시고요.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걔네들이 있죠, 그죠? 이쪽이 조금 더 주목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번은 어렵진 않았지만 지워서 풀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죠? 1번이 확실히 딱 가기가 좀 어려워요. 보통 예측은 해요. 사법의 성격도 있지 뭐. 그런데 한번 뒤에 것까지 봐야지만 확신이 들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문제인 것 같아요. 됐고요. 자, 5번 봅시다. 5번은 기본권의 보호 의무가 나왔는데요. 기본권의 보호 의무도 좀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은 맞죠. 그죠? 근데 1번부터 봅시다. 그죠? 1번은 넘어가도 되겠죠? 뭐 포괄적 의무가 지워지고요. 2번은 이런 내용이죠. 담배사업법에 따라서 담배 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 광고의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이 뭐라는 거죠? 야, 이 정도냐?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죠? 담배 사실 보면은 경고문구나 담배 성분의 표시나 담배 광고의 제한이 흡족할 정도까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끔찍한 사진은 또 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고문구의 표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청구했던 거죠. 야, 이 정도는 너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다시피 우리는 뭐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듯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봤던 사건이고요. 3번 많이 출제됐던 거죠. 얘는 원전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테 이 부분에 대한 그 정권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진 않았죠. 그죠? 나왔던 판례 다시 출제가 됐고요. 마지막 4번 판례 같은 경우가 좀 유의미한 판례죠. 이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문제죠. 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 뒤까지 보시면 돼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 자체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직접적인 군안 활동 자체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까지 부여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죠. 이것도 약간은 융통성이 있어야지 풀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뭐 탄핵 결정이 된 건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어떤 사건이죠? 그죠? 이거는 안타까운 어떤 배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이 부분까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데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침몰된 지역까지 가서 구체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약간 융통성을 가진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5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도 제도적 보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기본권은 두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있고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이 있죠. 그런 객관적 가치 질서를 위해서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럼 첫 번째 뭐 1번 지문이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2번도 그죠? 당연히 제도적 보장이라고 했을 때 그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해서 당해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뒤에 있는 목적을 볼까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정하려는데 규율하는데 뭐 목적이 있다. 됐습니다. 자, 근데 3번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얘도 제가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반복해서 좀 역으로 문제 지문을 만든 게 되게 많았죠. 당연히 어때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절차적 기본권 중에서 이게 지금 청구권적 기본권이잖아요. 둘을 지금 대비시켰던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얘는 절차에 대한 거니까. 물론 절차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 확대되는 건 인정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입법 형성권이 훨씬 넓은 데는 어딜까요? 입법 형성권이라는 게 뭐죠? 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은 건 어디죠? 당연히 재판 청구권 쪽이죠. 이 자유권적 기본권은요, 어때요? 국가, 내 기본권 건들지 마. 이런 거잖아요. 법을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내 기본권은 침해되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냥 냅두라니까요. 내 양심의 자유를. 왜 자꾸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 형성권이 확대되는 것은 재판 청구권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해하기보다는 좀 쫙 읽으면서 체화시켜야 되는 지문들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이 공부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좀 쉽게 느끼지 않은 지문이 아니었나 생각은 들어요. 이런 게 이제 딱 느껴질 때쯤이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 그죠? 최소한 제한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죠? 최소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과소보호 금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공무원 제도 같은 경우 제도적 보장은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최소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뭐다? 적어 드릴까요? 다시 한번 얘를 과소 보호 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7번 문제 볼까요? 자기결정권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도 조금 1번 지문 자체가 1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뭐 속어법으로 푼다면 당연히 1번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긴 했습니다. 자, 뒤부터 볼게요. 2번 볼게요. 결국 이 문제가 나왔네요. 그 낙태죄가 지금 현재 낙태죄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그래도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낙태죄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 제한했다는 점에서 제한을 넘어서 이제 침해까지 간 거죠. 근데 보시면 이 문제가 자기결정권 문제입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자, 3번이요. 3번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인간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인정은 되죠. 예외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연명치로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 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 사람의 권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4번이요. 자도 소주 구입 명령 제도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봤죠. 침해하는 것까지 갑니다. 자, 근데 이제 1번이 문제인데, 자, 1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미군 기지의 이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이전이 됐던 거죠. 그럼 이쪽은 이전 받은 쪽도 문제고 이전된 쪽도 문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의사 없이 미군 기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미군 기지가 있다가 우리의 동의 없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그런 문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이거는. 사회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미치죠. 그렇지만 봅시다. 자기결정권은 뭐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의 내심의 결정인 거예요. 사회적인 결정, 사회적인 영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사회적인 영향은 미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인 영향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되니?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결정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내가 결정할 거예요? 미군 기지 이전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그 행정으로 봐도 통치행위성이 되게 강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통치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타법심사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미군 기지의 이전인데 이런 거를 과연 자기결정권으로 볼 수 있을까? 자, 문제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다시 한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을 답을 맞춰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지만 사회적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 가진 않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7번 문제 좀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기결정권. 아직까지 이제 뭐 인간 보시면은 기본권 쪽이 5번부터 기본권이 시작됐네요. 그죠? 기본권의 보호 의무,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장,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뭐 인간의 존엄하고 행복 추구권 쪽에서 출제가 된 거겠죠. 그리고 8번은 이제 평등권이 출제가 됐죠. 봅시다. 평등권입니다. 평등권 문제인데 개수로 출제가 됐어요. 개수로 출제가 됐는데 이게 쉽지 않죠.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근데 개수가 여러분 마지막 판례 기억나세요? 요거 최근 판례인데 출제될 거라고 했던 게 나왔네요.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는 거 위헌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가 틀린 것이고 나머지가 모두 맞는 지문인데요. 자, 먼저 기억부터 잠깐 봅시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자, 조세죠, 조세. 그러니까 조세라고 하는 거. 대한민국은 조세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는 평등의 원칙보다는 보통 이제 국민의 의무 쪽에서 보통 국방의 의무, 조세 납부의 의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조세는 조세 법률주의 또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평등뿐만이 아니라 사실적 평등까지 부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법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형식적 평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적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어때요? 100만 원 벌면은 10만 원 낸다고 한다면 1000만 원 벌면은 100만 원 내는 게 맞나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무슨 세가 적용되죠? 누진세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통 사실적 평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걸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유사한 성격의 규율 대상에서 이미 입법이 있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을 근거로 입법자에게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입법을 해야 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입법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잖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경우에만 인정돼요.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을 경우, 즉 법을 만들어라 이게 법령에 의해서 명시되고 있을 경우,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개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그러니까 특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의 문제가 될 때,
기본권 자체가 문제가 될 때 성립되거나 그러니까 성립됐다고 한다면 적극적 권리가 되는 거니까 특정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이 성립돼 가지고 이 성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서만 입법 의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유사한 다른 법이 있으니까 나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입법이 있으니까 야 저기 쟤는 입법해가지고 보호해준다 왜 나는 보호해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평등의 원칙은 어때요? 이것은 엄격한 심사가 아니잖아요. 완화된 심사라고 얘기하고 자의금지 원칙이라고 했던 기억나시죠? 거기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출제가 바로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 국가라 할지라도 국고작용으로 인해서 민사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인과 같이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다루어질 경우에서는 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뭐였죠? 그죠? 국유 일반 재산의 문제죠. 국유 일반 재산, 시효 취득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은 어때요? 국고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민사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효 취득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이 디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요. 개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워요. 충분히 두려운 문제였었고 가집행 하나 딱 지운다 할지라도 과연 3번으로 딱 과감하게 찍고 가긴 쉽지 않았죠.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개수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봅시다. 일사부재리 내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이 문제도 문제를 보면 이게 그래요. 여러분들 1번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여러분들 요거 저희가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이거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대한민국은 확정 판결을 기판으로 한 기판력에서 생긴다고 봤었고 여기서 금지되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뭐하고 뭐죠? 행정, 형벌하고 뭐하고 부과할 수 없죠? 형, 사, 벌. 요거 두 개만은 안 되는 거죠. 요거 두 가지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해당해요. 나머지는 모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요거만 알고 가도 되는 건데 첫 번째 누범가중 같은 경우는 일사부재리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뭐 형법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봅시다. 얘도 이중처벌 아닙니다. 행정형벌, 과태료, 영업 취소, 정지, 과징금 이런 거는 모두 다 이중처벌이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4번이 좀 문제가 돼서 3번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왜냐하면 봅시다. 어디가 틀린지 볼게요. 맞는 거니까 볼게요.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틀린 거를 봅시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범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았죠. 그리고 당선무효라고 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거죠. 당선무효죠. 그럼 당선무효가 어떻게 형벌권입니까? 당선무효는 형벌권이 아니라 행정제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거예요 이미.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아. 항상 2번 정도 거듭해서 처벌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얘는 위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틀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당선무효라고 하는 것은 과벌, 즉 형벌권의 실행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행정 제재에 불과한 거거든요, 얘는. 그럼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행정 제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중처벌이 아예 아닌 거죠.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이 좀 어려웠었어요. 4번이. 그러니까 답은 3번인데 4번이 왜 어려웠냐?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이거 우리 위헌인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위헌 났던 판결이에요. 4번이. 근데 자 그러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위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겠지만 자 얘는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됐냐? 얘는요. 이것 때문에 위헌됐어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서 그래서 위헌 났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위반되지 않고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습니다. 어려웠던 내용이죠. 또 요거 그 9번 문제에서 4번 선택한 수험생들은 약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차, 내가 너무
막연하게 공부했구나를 기억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최근 판례잖아요. 그리고 이거 최신 판례 할 때 정리가 됐던 판례인데 두 가지를 구분했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됐었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이제 판례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신 분은 그거 알 겁니다. 이 판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죠? 이 사람이 외국에서 처벌받은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건데 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과도하다. 그래서 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났던 판례입니다. 그럼 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아니냐? 이중처벌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형사처벌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또는 행정형벌, 요거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즉 한국 안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넘어가는 외국,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이거든요. 근데 얘는 외국에서 처벌받고 온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게재가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요거 좀 헷갈렸던 문제였다. 4번 문제 공부했던 분들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9번이었고요. 다만 좀 별표는 필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깊이 있는 친구, 깊이 있게 공부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좀 구별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가 조금 문제가 좀 컸었어요. 이 문제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소거법으로 풀어도 쉽지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1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출국 금지 명령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거 아니죠. 영장주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이번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2번도 당연히 맞죠. 뭐냐면은 소변, 그 마약류 반응 검사를 해서 소변 받아 제출하는 것 자체 영장 필요 없다고 했었던 누누이 우리가 반복됐던 판례였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다고 봤었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이런 거에 많이 걸리긴 해요. 오직 법관 그러면 이러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죠. 영장은 법관에 의해서 지휘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관의 정권이 흔들리게 되면 무조건 영장주의 위반으로 위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오직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4번이에요. 10번에 4번이 이제 답인데요. 봅시다. 근데 4번에서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병의 징계 처분이에요. 병의 징계 처분. 근데 요 판례 좀 우리 정리해 본다면,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건 사병을 얘기하는 거죠. 병의 경우에 이제 영창이라고 하는 것 자체, 영창 제도가 이게 이제 위헌 나죠. 위헌 결정을 받습니다. 위헌 결정을 받죠, 그죠? 근데 제가 수업에서도 이제 했었지만 이것이 영장을 바로 건드는 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 의견은 뭐냐면 영창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나요. 이건 다만 전투 경찰의 영창하고는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사병의 영창 제도가 위헌이 났는데 그때는 영장주의를 건들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 위헌이 났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병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일정 기간 부대나 함정 내에 영창에 감금하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이라는 특수한 신분 관계에서 오는 불가피성 및 내용과 집행의 실질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본질이 일반 형사 절차에서 이루어진 인신군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장주의 원칙은 적용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을 어디서 했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4인의 보충 의견에 있었어요. 4인의 보충 의견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법원의 판결은 6명 이상이 돼야지 위헌되는 거잖아요. 6명이 모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 4명이 이 견지를 펼쳐요. 영장주의도 문제가 된다고. 근데 이거를 물론 문제가 판례에 의한다고 돼 있으니까 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 판례를 찾아봐도 그럼 이거를 그 6명의 다수 의견은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정 의견은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인신구금이 아니라 적어도 영창이라고 하는 것은
구류형의 집행과 같이, 그러니까 구류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형벌과 집행과 같다까지는 언급을 해줘요. 하지만 이건 언급을 안 했거든요. 영장주의를. 그래서 이 4번 지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6명의 다수 의견 안에서 또 피력돼서 나온 거니까 판례에 의한 건 맞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건 아니죠.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시험 보신 분 이거 맞힌 분 있나요? 궁금해서. 그럼 뭐 선택하셨죠? 우리 앞에 부분 한번 과감하게 얘기해 볼까요? 3번이요. 이거 오직 법관에 걸렸죠. 이게 여러분 똑같아요. 패턴이 다 알겠거든요. 그런 거. 근데 사실 오직 법관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것만 확신했다면 결국 일로 가는데 사실 이 영장 얘기는 우리가 몇 번 언급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낚시가 된 문제였고 이 문제가 좀 비난받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영장주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좀 한번 요거는 좀 그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냈어야 됐어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4인의 보충 의견 쪽인데요. 나중에 해설 제가 해제 배부해 드릴 때 그쪽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자, 11번 문제 봅시다. 또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 쪽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1번, 2번, 4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히 변호인이 조력할 권리도 헌법상 권리가 돼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3번 보시게 되면은 변호인 접견실에 CCTV 설치하는 것 자체 이거 무슨 개호라고 하죠? 눈으로 개호하는 거니까 시선 개호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정당하다고 봤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 시선 개호 사건이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도요. 조금 어려운 지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미음번이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행히 저는 이렇게 개수 문제보다는 조합 문제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거 찾아봅시다. 종교는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비판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돼야 됩니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던 거니까 다른 종교 비판 안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번은 틀렸죠. 왜냐하면은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죠.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이고요. 이게 이제 채플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 자체가 기존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제를 침해하는 거라고 보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디귿번은 맞습니다. 뭐가 맞냐? 지방자치단체가 유서가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상급단체로부터 문화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후 수용 재결을 한 것은 그죠? 아니 당연히 뭐 유서가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라 할지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그죠? 뭐 수용 재결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만약에 위배된다고 본다면 이쪽은 그죠? 뭐가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지 조성이 안 되는 거니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고요. 자, 리을번이요. 리을번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시설의 건축 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부담금을 면제해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일반적인 건물 세울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게 하고 교회 세우거나 절 세우거나 그럴 때는 돈을 면제해버린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오히려 국교금지 정교분리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 그 얘기 뭐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 행위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기억, 디귿, 리을이에요. 근데 일단 푸는 방법은 기억번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니은번이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 2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합에 비해서 이 아래에 있는 선택지 자체는 조금 더 쉽게 선택된 것 같아요. 근데 미음번이 좀 어려웠는데 주의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봤냐면 이거 잘못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자유, 즉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종교단체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과 같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선교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해왔다. 따라서 선교의 일환으로서 복지시설 운영 자체는 뺄래야 뺄 수 없는 조합 관계에 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운영에 관한 것도 법인 운영의 자유가 아닌 종교의 자유 제한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거든요. 이거 좀 어려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 침해로 봤던 판례다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답은 쉽게 풀었는데 미음번이 좀 쉽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조합상 미음이 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좀 간단하게 봐야 될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알 권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 부분, 특히 이제 1번, 2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3번이 좀 어려워요. 3번이 어려운데 요건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니까 정리한다면 공판 조소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죠. 그 얘는 공판 조소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죠? 알 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주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공판 조소의 절대적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와 달리 공판에서 직접적인 작성된 조서는 절대적인 증명에 있어서 빼박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맞는데 이게 이 사람이 알 권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이건 서로 간에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문 해석상 본다면 공판 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불과한 건데 이거하고 이 사람이 알 권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평등의 원칙이나 그런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 얘네만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해? 얘네들도 인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알 권리라고 하는 거랑은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야, 다른 증거 같은 경우는 절대적 증명력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공판 조서만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해? 평등 원칙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알 권리하고 맞진 않는 거죠. 그죠? 오히려 4번이 이제 답이 되는 건데요. 4번은 많이 봤던 판례였었습니다.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뭐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뭘 알고 싶어 하죠? 과연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전교조에 가입된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죠? 뭐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그런 뭐 어떤 뭐 집단 단체가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겠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 권리를 제한하기는 하죠. 그죠? 하지만 뭐는 아닌 거죠? 이게 여기서 장난으로 친 거죠.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뭐는 아니에요? 침해는 아닌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제한되는 기본권은 알 권리고 제한까지는 되지만 뭐는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례죠. 그죠? 제한되는 기본권, 뭐가 제한되는지 침해는 아니다. 이게 기재침으로 간다면 답이 4번인데요. 좀 얘도 약간은 선택할 때 좀 그죠?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다 판례였습니다. 자, 14번. 아이고, 요 판례도요. 최근 판례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3보 1배행진 판례는 최근 판례고요. 이건 어느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문제를 보시면 1번, 3번, 4번이 모두 다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당연히 적절한 수단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회 장소 선택에서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한 거죠. 장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또 경찰의 촬영 행위 같은 경우도 기본권을 최소화시켜서 촬영해야죠. 그럼 막 촬영할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3보의 1배 행위 자체를 제지한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그래서 제지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반미의 그 소리를 질렀던 분들이 이게 이제 어디서 그랬냐면은 그 세종문화회관 아시죠? 세종문화회관 쪽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3보 1배 행진을 했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막아섰고 그거를 이제 약간 물리적인 제지를 통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위쪽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이 사람들을 모두 그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강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직접 강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의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직접 강제를 했던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정당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4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술의 자유인데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 얘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일정한 시설을 갖출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를 예술의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던 많이 봤던 판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극장이라 할지라도 예술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3번 판례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최근에 따끈따끈한 판례인데 많이 언급은 안 됐던 판례잖아요. 문신시술도 뭐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온다고 가능하다고 봤고요. 전에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 영역을 되게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판례를 몰랐다 할지라도 그래 뭐 근데 문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죠? 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포함시켰네요. 이 부분도 최신 판례라는 점도 기억합시다. 마지막 헌법 22조 2항은 저작권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 하나가 아까 제가 헌법 조문 자체가 하나 정도 들어갔다는 게 바로 이 조문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문과 법령 위주보다는 판례 쪽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6번 국가배상 청구권도 좀 쉽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제 그러냐면 전형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번 잠깐 보시면 요거는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국가배상법에는요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뭐
국가배상의 청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법의 준용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민법에는 3년, 10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공법은 몇 년으로 준다 그랬죠?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준다고 했던 기억 나시죠? 그죠? 바로 그것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준용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 괜찮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냐면 이게 적절한 거, 그러니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민법 준용합니다. 두 번째도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전제하죠. 공무원이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이게 초식이 어떻게 되죠? 공직, 고의, 손인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물론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한 영조물 책임도 있지만 따라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서는 그로써 보시면 보세요. 아 이건 다른 내용이다. 그죠? 이건 또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직무집행할 때는 제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위헌 결정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은 위헌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이것은 뭐예요? 그죠? 유효한 법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은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됐고 세 번째,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되겠네요. 고의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마지막 사건이 좀 중요한데요. 뭐냐면 특수임무 수행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제 대북 공작원들 이런 경우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재판상 화해 그런 거 자체가 인정이 다 그러니까 재판상 화해에서 그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면 국가배상 청구와 같은 이런 청구권의 침해라고 많이들 봐요. 하지만 요 특수임무 수혜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들에 대한 그 수행자에 대한 보상금에서는 정신적 침해가 모두 고려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던 판례거든요. 요 판례도 좀 쉽진 않은 판례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정의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또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문제 자체를 우리가 옛날 최신 판례 공부할 때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기억나시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 부분까지 플러스 돼서 봤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던 판례인데 1번, 2번, 3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서 4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배상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자체가 세 문제나 출제가 됐습니다. 봅시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잠깐 볼게요. 1번. 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자연인의 권리이므로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고 또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 않죠. 그렇죠? 얘는 적극적인 기본권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하지만 다르죠. 그죠? 기속의 의미가 입법부하고 행정부에서는 어때요? 행위규범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뭐죠? 통제규범으로 적용하죠. 그래서 규범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가 좀 어려웠는데 요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주거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주택 재개발. 두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둘이 달라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주택 자체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됐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죠. 또는 뭐 불량 건축물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거라고 본다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뭐냐면 도시환경을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요. 얘는 그래서 환경 개선의 목적이 더 큽니다. 자, 어느 게 더 심각한 거죠? 주택 재개발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들, 거의 뭐 쓰러져가는 주택들을 지금 빨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를 조금 더 리모델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있어서 임시 수용 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저 마지막 부분 그죠? 뭐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 같은 경우 당연히 얘도 뭐죠? 이런 의무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를 그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한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심사를 조금 더 다르게 한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3번이 좀 생소하긴 했을 겁니다. 근데 1번, 2번, 4번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는 것은 좀 억울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도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4번 판례가 한 두세 개 정도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를 가지고 이거 다른 사안이지만 위헌 결정을 난 사안이 사실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사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요 판례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거 4번 쉽지 않았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나머지도 지어가면서 봅시다. 자, 1번이요. 헌법 32조와 33조죠. 32조는 근로권이고 33조는 근로 3권입니다. 그죠? 근로의 권리, 근로 3권이죠. 자,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위한 것.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사회권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어느 게 더 강하죠? 당연히 생존권적 성격인 사회권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2번,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가름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진 않죠. 그냥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죠. 따라서 직접적인 직장 전도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새롭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거든요. 굉장히 큰 이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위헌이라고 우리 공부한 적 없죠.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큰 이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최저임금법에 이런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산입하게 했죠. 그럼 이건 노동자들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왜 산입시켜? 했는데 이 정도 갖고서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됐고요. 오히려 답은 이제 4번이 답이 되는데요. 18번에 4번. 자, 퇴직급여 제도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거죠. 3, 5, 15니까 이렇게 초단기 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죠.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근로의 시간보다는 훨씬 턱없이 적은 건 이해하시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의 그 제도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인 거예요. 그죠? 퇴직급여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죠?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가 됩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는 또 다른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초단기 근로자들한테, 그러니까 퇴직급여는 보통 1년 이상 이제 근무한 분들한테 퇴직급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초단기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근무한 시간 자체가 일반적인 근로자의 2, 3개월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하루에 8에서 9시간을 근무하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퇴직급여 제도에 넣기는 좀 부담인 것이고, 그런 거를 뺐다고 해서 헌법 32조 3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됐죠? 답은 4번이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가 좀 문제가 됐었었는데요. 제가 이 첫 번째 문제 지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 좀 잠깐 봅시다. 근데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니은번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 왜냐하면은 치료 과목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 자체 몇 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과도하게 침해한 건 아닌데, 재미있는 건 얘도 여기서 이 검사로 청구한 것 자체에서 이 권리를 이 권리로 했더라고요.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 침해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침해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답이 되고, 이거 하나는 맞아요. 자, 디귿번 봅시다. 근데 이 판례도 좀 어려운 판례인데요. 국가의 국민보건에 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료 수혜자의 지위에 있는 국민이라고 할 것이므로, 얘는 뭐죠? 의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의사 같은 경우는 의료 수혜자기보다는 의료를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범주에서 원용하기는 어렵다라고 본 판례가 되고요. 그리고 리을번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죠.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거요. 위헌과 합헌 자체가 갈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합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무조건 그죠, 금지됩니다. 위헌이 5명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6명이 돼야지 위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모두 다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번하고 리을번이 맞고 니은번이 틀려요. 그럼 이제 기억을 봐야 되는데, 자, 요런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보건법에 따르면 가족의 건강은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62년도 3공화국 헌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커졌냐면, 이게 가족의 건강이 아니라 뭐죠? 국민의 건강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이제는 뭐죠? 모든 국민의 보건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족의 건강에서 국민의 보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더 범주를 넓혔거든요. 요거를 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아는 학생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틀렸다고 해버린다면은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묵인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냐면 야 이런 거를 과연 틀리게 낼까? 욕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수님은. 그래서 그냥 맞았다고 일단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사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헌정사 공부할 때 기본권 부분은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얘는 그쪽에서 너무 사이드 쪽에 물론 보건권도 기본권은 맞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거 여러분들 없어요. 이건 우리 기본소에도 없고 제가 만들어드린 요약에도 없거든요. 초식에도 없고 이런 걸 내버리는 거는 조금 우리 배신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틀려도 이 문제는 대세의 지장은 없었다. 하지만 2번은 니은번은 반드시 나와야 될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 리을번은 중요했고 그래서 답이 한 개인데 아마 두 개 선택한 수험생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3개까지는 너무 많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니은 하나였습니다. 자, 20번 같이 내는 게 낫죠. 20번은 내가 기억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머지 조합을 통해서 풀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냈어야 되죠. 근데 1번도 잠깐 봅시다. 자, 납세 의무의 국방 의무의 근로 의무가 있는데요. 제한헌법부터 우리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납세 의무하고 국방 의무는 따로 별개적으로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헌법은 38조에서 납세 의무를 39조에서 국방 의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 의무는 항상 어떻게 돼 있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가 있지만 근로의 의무도 같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맞고요. 근데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새롭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의 권리가 있는데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뭐예요? 누구를 교육을 받게 할까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62년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해설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62년도 제3공화국 헌법 27조에 보게 되면은 2항에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어린이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근데 이 부모로 특정하진 않았네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 부분이 뭐 고아원이거나 그러면 고아원에 있는 그 주체가 초등교육을 또 시켜야 될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형식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니은번 부분이요.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인 군대에 대한 병역 의무뿐만이 아니라 향토 예비군이나 민방위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새 최근에 판례가 나왔던 이게 좀 디귿이 되게 특이했던 건데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해서 훈련받는 거 돈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위랑 같이 봤어야 되겠죠. 향토 예비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이라고 봐서 보상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다. 물론 이 부분을 돈을 주는 것 자체를 뭐 막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손실보상과 같은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번이 너무 과도했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리을번은 조세에 대한 정의죠. 조세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뭐죠? 그죠?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과징금이란 말 때문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정의예요. 조세의 정의가 부가징수라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었다 볼 수 있고요. 디귿번이 배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뭐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춘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85점 정도가 가장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었을까. 뭐 90점 정도면은 상당히 뭐 진짜 운도 좋았다고 볼 수 있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100점은 운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문제는 조금 억지가 좀 있었다. 아까 제가 볼 때 그 영장 제도가 들어있는 영창 그 문제도 조금 그렇게 되면 안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특히 이 문제가 19번, 20번이었으니까 그나마 할만하지게 1, 2번에 이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완전히 시험 난이도를 올려버리죠. 그죠? 그나마 앞에 지문에서 난해한 게 빠졌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18, 19번에 이런 지문 자체가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손도 못 대요.
시험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심장이 될 필요가 있었다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의 특징은 판례 중심이었고, 그리고 판례도 헌재 판례 중심이었다. 대법원 판례가 답으로 된 건 한 문제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조문과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이 또 승부를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판례를 우리 기본서와 문제집에 있는 판례로 충분하다고 봤지만 나중에 좀 보충적으로 최신 판례 특강을 할 때 이제는 합헌적인 판례들도 간단하게 판례에 대한 이슈를 좀 보여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제가 좀 준비할 때 느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판례로 바뀌었다고 해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는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조문 안에서 내가 그 조문을 수렴시킬 때 판례를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판례를 보면서 실력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본 과정부터는 내용 자체에 대한 깊이는 심화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제가 기본 과정을 할 때도 그것은 모두 다 좀 판례 지문 형식으로 기본 이론을 좀 만들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더 자신감 갖고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